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어느새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인 자리엔 민생과 정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마련인데요.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은 국민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자리이자 정치권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부터 장바구니 물가와 지역 현안까지 추석 연휴 동안 오르내릴 이야기들을 미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도일보 김지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김지윤 기자입니다. 네, 먼저 이번 추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어떤지 평가해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추석 동안 오고 갈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분께 이재명 정부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정책의 성과로서 평가할 시기는 아닐 테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서 이제 형성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평가가 아마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한다거나 여러 정책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 노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무회의 행중계 역시도 사실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국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여러 이제 국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내각 강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좀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이제 나올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사퇴에 대한 좀 압박 부분 이런 건 좀 과도하지 않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4개월이 흘렀는데 네. 취임한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 직후에 했던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을 하고 내수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그 노동 정책이 상당히 전향적인.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산재 없는 나라라던가 아니면 노동권을 지금보다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노동자들에 대한 그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그것을 좀 바로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요구가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지난번 협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좀 교착 상태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진행될지 국민들도 저희가 좀 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까지 몰리는 것 같다. 현금을 줘야 되는, 현금을 주면서 관세를 낮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현재까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제 전문가시니까 주로 경제 분야 설명해 주셨고, 대내적으로는 좀 추경 편성 이런 긍정한 평가하시지만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미국발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 그 부분 좀 도전적인 부분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나진 않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것들, 그다음에 또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나 정치적 혼란들을 수습하는 것이 주요 과제일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점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성과가 빨리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재나 노동 관련 정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요구됐던 것들이 좀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특활비를 공개한다거나 국무회의 공개 등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자체는 좀 화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기존의 장관 유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요구나 혹은 정치적 제스처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정치적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는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넘었는데 그동안의 기간 동안 이전 정부보다는 이제 미수도권의 지역에 관심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를 정할 때도 이제 17개 시도의 지자체들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그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당장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될 게 무엇인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과제에 넣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생각보다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지역에 이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이제 지역 공약에 어떻게 담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 좀 아쉬운 거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금 적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같은 이런 이제 공감대가 부족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 패널들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해주셨던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얘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인데요. 여야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좀 발을 담갔다 요즘 좀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이 민심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심에 영향을 지금 꽤 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미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 한 60%대 정도 나오다가 예전에 이제 광복절 실사 때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기서도 살짝 더 떨어진 상태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도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 얘기한 이후에는 지금 다행히 좀 발을 뺐어요. 네. 거기서 더 들어갔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근데 당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실 대법원장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관련된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면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몰아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확인되는 바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물론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는 입법부가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3부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되는 기관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이고 입법부는 없는 법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법을 없앨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입법부의 어떤 뭐 우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상권 분립에 좀 어긋날 수 있다. 사실 행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법관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다수의 논리 또는 어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과 그들의 양심의 근거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질적인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때 평가되는 여러 기준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만일 정치권에서 뭐 대법원장을 압박을 해서 실제로 뭐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좀 중대하게 좀 봐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기 메시지를 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절제를 잘 못하면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는 별개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면에서 좀 스스로 자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강경하게 어떻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다가 말씀이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이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슈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부담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패널 분들 계실까요? 뭐 길게 토론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예, 뭐 당연히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또 서로를 견제하는 거고, 사실 입법부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객관적이다, 뭐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곧 좀 그 대법관에 대해서 청문회가 뭐 열릴 예정인데 실제로 참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동대국역 광장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 깃발이 다시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국힘 지도부가 이제 구구 세력, 이른바 구구 세력,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게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혼란이 좀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장악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6월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는 사실은 그 내란 네. 문제였다, 계엄령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장외 투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윤어게인을 내세우는 거면은 그건 처음부터 전체적인 국민의 뜻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게 국민의힘에게도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까지 1년여 남짓 계속 버틸 수 있나? 사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경제는 엄청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국회 내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더 극단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국민의힘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에 지지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 있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도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중도층이 소구하는 데는 민생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다시 윤석열 얘기를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평가셨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지금의 지도부를 만든 게 누구냐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든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윤어게인 깃발 아래 이제 뭉친 분들 상당수가 이제 또 국민의힘 뭐 당원으로 계실 것이고 그들의 선택이 드러난 게 지금 현재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뭐 보였던 순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일 그러니까 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장외 투쟁에 나서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또 일단 수적으로도 밀리는데 그 안에서 어쨌거나 100여 명의 의원들을 갖고 이런 이제 열세를 헤쳐나갈 정치력이 부족하고 당을 변화시킬 의지나 용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남는 건 이미 자신들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다음 선거 때까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받던 표라도 확실하게 받아내자. 현상 유지. 네.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그만큼 유혹이 이제 강한 건데 저는 이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는 사실 뭐 전국 하나의 선거구에 치러지는 거고 대통령 후보 개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라서 대통령 선거는 어쩌다가 뭐 이겨볼 수는 있겠지만 총선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펼쳐지는 이런 선거에서 두 번 다시 집권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의 거리를 두려면 사실 지금 있는 당원들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당 밖에 뭐 극우 세력,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걸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직업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잘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은 계속 극우 세력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다면 두 번 다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당내 성비위 사건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국혁신당 신뢰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뭐 신뢰 회복 지금 상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렵습니까? 물론 이제 성비 사건만 보면 한 차례 공론화가 된 이후에 조금 달라진 태도들, 또 당내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들이 어떤 자구책과 혹은 자생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장 큰 저는 리스크는 조국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름도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그 한 명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인데 그 감옥에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조국 그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과도한 수사나 사법의 피해자 프레임,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니까요. 그 프레임과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였는데요. 사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면이 됐으니까 이제 피해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되고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검찰개혁 이슈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 내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자임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 나온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를 많이 잡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의 어떤 적임성도 조금 희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사면되자마자 당의 리더십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시야에서 벗어난 느낌들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벌어진 당내 성비위 사건이어서 굉장히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조국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이 달려 있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제 말은 그 1인 원맨십에 더 이상 기대는 서는 안 된다. 그런 정당으로서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혹시 뭐 저로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런 기타 정당들이 좀 힘을 내지 않으면은 너무 과도하게 거대 양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조금 비슷한 성향이지만 좀 다른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요구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당장 이거 참 어렵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면을 잘 타개해 나가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당이 실력을 보여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대한 세력으로서 이번에는 추석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추석에는 뭐 장바구니 물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 뭐 처음부터 취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께서 먼저 일단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추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차례상 비용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이제 비교적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용을 보면 이제 지난해보다 1.1% 하락한 28만 4,01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락했군요. 그래서 정부가 뭐 사과나 배 같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과일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부담감이 줄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소고기 중심으로 한 이제 육류 고기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을 해서 급등.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땐 가격이 낮아졌지만 좀 고기를 조금 명절에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줄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보면 올해 좀 폭염도 길었고 그 가축 폐사나 이제 도축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 급등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가격 면으로는 줄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민생 안정, 특히 이제 차례상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다소 줄었지만 정말 많이 찾는 뭐 고기 이런 네. 부분에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는다. 그런 낮아진 게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고요. 1차에서 뭐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가 늘면서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2차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차보다는 2차에는 지급하는 금액이나 뭐 대상이나 이것이 좀 줄었죠. 줄었기 예, 때문에 예. 그 효과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소비 쿠폰, 1차 소비 쿠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그것을 소비를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민생지원금 줬을 때와 같은 효과는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2차, 3차 회식도 하지 않고 아예 이제 자영업 자체가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비 쿠폰을 조금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 쿠폰을 줘도 그 소비 패턴 자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 쿠폰 정책이 효과가 없다기보다 자영업에서 나타난 그동안 계속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심각한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된 것 같고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지금처럼 사실 추석을 맞이해서 이 차례상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은 차례도 많이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비싸서 사람들이 어려운 것보다 제가 최근에 그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석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10월 한 달 동안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없다. 열흘이나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면밀하게 보고 더 깊이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제가 소비 쿠폰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 쿠폰 같은 정책을 계속 써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자영업자 이제 구조조정 지금 그런 단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 소비 쿠폰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일시적인 소비로 이런 소비 쿠폰이 뭐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없다면 좀 근본적인 처방과 어떤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텐데 처장님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정부도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인 정말 긴급한 수혈 느낌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것 같은데요. 일단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좀 피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피로도요? 너무 많은 카드사한테 문자와 카톡과 연락이 오고요. 신청하라고. 네, 저는 이럴 거였으면 그냥 2차까지 줄 거였으면 1차 때 그냥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냥 2차 때도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서울이나 대도심에서도 휴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짜를 줄여가면서 영업을 하고 이제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3, 4개월 정도의 어떤 안정 수혈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못 해온 건데 어떻게 단기간에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기대 심리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저임금 구조 해결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아직까지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막대한 재정을 AI에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AI는 경제적으로 규모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대할 거냐 이런 부분이나 혹은 실제로 지금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환에 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좀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더 저축하게 되고 더 들쓰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면서 미국발 관세 때문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당정 모두 우리 사회 전반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지역 경제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업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있는 중소 도시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좀 지자체와 또 중앙 정부 또 국회와 정치권까지도 모두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약간 이제 기대 심리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럼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월가에 가서 뭐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된 주식시장 부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뭐 원래 공약이었고 최근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민생 회복하는데 이렇게 아까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 그 주식시장이 주가가 오르고 하는 것은 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주가가 오르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조업 대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좀 퍼포먼스가 성과가 잘 나오고 그래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 대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이나 비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대다수의 민생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아까 우리 김재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네. 영향이 있어요. 네. 제 주위에도 AI 발전해서 오히려 고용을 줄였다. 예전에 석사 박사들이 했던 일을 지금 AI가 하기 때문에 점점 작가라든가 번역가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그러니까 불안감을 한다는 게 주가가 오른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게 그 기본적인 건데요.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전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도 퇴출이 돼야 되는데 퇴출이 못 되는 거는 자영업을 그만두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폐업한 다음에 더 잘 된 다른 자영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보면은 텔레폰 뭐 통신 매장이 사라졌다가 그 자리에 또 통신 매장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폐업이 있는데 또 돈 빌려서 또 하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한국 사회의 양극화, 자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너무 구조적인 거여서 단기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은 이거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그 자산시장 양극화, 뭐 주가가 막 오르는 거,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소비를 안 하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구조적인 문제인데 양극화 문제. 근데 이거를 자꾸 회피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커지면 모두 다 해피해질 것처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 주식시장이 개선되어야 될 것은 있는데 약간 지금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정책,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복지 정책에 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근본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현안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또 추석 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역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123대 아까 김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행정수도 세정 완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뭐 굉장히 세종시에 원래 하기로 했던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이사당을 뭐 사실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언제나 될까 뭐 완전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게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세종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세종시가 처음 이제 출범할 당시에 그렸던 청사진에 비해서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못했는데 네.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이제 위헌 판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헌법 개정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참 다행인데 사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개헌이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헌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가 되어야지, 게다가 이건 또 단순 다수가 아니라 초다수란 말이에요. 3분의 2 의석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헌 안에 끼려고 하는 의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헌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 개헌, 그러니까 행정수도 명문화하는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 개헌에 다룰 의제는 정말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아젠다로 한정지어서 개헌의 폭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개헌을 일단 하고 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헌이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욕심 부리기가 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은 것들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을 조금 한 번은 참아야 됩니다. 한번 참으면 이 세종시의 이 행정수도 완성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 주시고 중에 최대한 좁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좀 관심은 5년 단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 개편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좁히는 과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4년 중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얘기되는 거는 우리 연임이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의미상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임은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좀 더 폭넓은 거고 그 안에 연임은 연달아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보시면은 미국은 중임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쉬었다가 왔죠.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연임제로 추진한다 그러면 중간에 쉬었다가 두 번째 임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직위인데 다음 선거가 없는 직위예요.
정치인들 중에서. 현재로. 예. 예. 다음 선거 없다는 얘기는 뭐냐? 두 번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직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 책임을 개인으로서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제 중임을 하게 해서 또는 연임을 하게 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에게 그 국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정책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비교적 선호하는 유권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게다가 뭐 이런 대통령 임기 관련된 거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때 개헌하는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연임제, 중임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그 굉장히 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가 이슈 중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필요한 우리 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개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좀 너무 집중될까봐 그리고 개헌이 세종시 얘기가 좀 빠질까봐 이제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행정수도라고 하는 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봐야 생각합니다. 이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20년 넘은 이슈인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 이슈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사회를 접한 순간부터 행정수도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근데 계속 완성이 안 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완성된 상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통일 같은 그런 관념적 구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와닿지 있다고.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나 내란 이후에 당선된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개헌의 요구는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뭐 행정수도 원포인트 개헌 같은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런 난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좀 합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된 충돌 사건 때문에 2019년이고 6년 전인데 구형액이 달랐습니다. 구형액이 달랐고 이번 판결에서 뭐 대전시장 그리고 당시 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벌금형이 처해졌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지윤 기사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정리하자면 2019년 이제 이장우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원. 네, 김태흠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서 국회에서 여야 충돌했던 몸싸움이 사건, 있었죠. 네, 네. 그걸로 이제 검찰이 지난 9월 15일에 이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게 당시에는 5년 8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늑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신분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이 선거 때문에 이 재판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구형이지만 벌금형이 나왔으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5년간 이 두 분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년 지방선거. 네, 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당장 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이 두 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자치단체장만 뽑겠다라고는 했겠지만 이 두 분의 자리는 조금 위태로울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두 개 자리를 채우는데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현직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다시 이름을 올리긴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좀 한 번 더 보면 구형액이 이제 500만 원이 있고 네. 300만 원이 있는데 그 500만 원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걸로 네네. 나오는데 그렇게 맞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장우 대전시장한테는 얼마죠? 이장우 대전시장이 500만 원이고 김태흠 지사가 300만 김태흠 원입니다. 지사는 구형량으로 나오더라도 네. 선거 출마에는 시장이 없는 것이고 이장우 대전이 만약에 500만 원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된다면 이제 방금 김지윤 기자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내년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서 네. 굉장히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사실 근데 구형 한 대로 다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정치인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법부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저는 뭐 출마 못할 수준의 1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보고 있긴 한데 5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감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법적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 두 정치인이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잘못을 한 거잖아요. 네, 잘못을 한 거고 그 과거에 우리 사회가 그 몸싸움 뭐 국회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양 당이 다 만든 건데 뭐 나는 그건 정당한 투쟁이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좀 적절하지는 못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사법적 리스크들이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 바람을 많이 타게 되면 좀 묻혔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 요런 리스크도 있고 또 내란에 대해 동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과 또 이번에 또 올해 국정감사가 대전시와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이장호 시장과 김태형 지사에게는 좀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더 중요하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올까 뭐 추석 연휴 때 많이 가족분들하고 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우리 앞전에 나왔던 뭐 국민의힘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또 다른 개혁신당 이런 포함해서 내년 지방선거 우리 지역 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성적표가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우리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우선 뭐 아직 시간은 꽤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전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를 전제로 전망을 한다면 우선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민주당의 어떤 뭐 탁월성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야당이 야당으로서 선거에 잘 도전하려고 하면은 이 정권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대안적인 집권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확보하고 있는 지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 유지 노력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거나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역량 용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고 수도권과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배출하는 그런 곳에서는 아마도 승산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 조국혁신당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 갖고 있거든요. 네. 전부 다 비례대표로. 네. 사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표를 갈라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연합인가요?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그 비례 명단이 민주당에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이제 시민단체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건데 사실 뭐 조국혁신당의 당시 성공은 조국혁신당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연합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명부를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왜 우리 당 명부에 저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저런 사람들 들어가 있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고 조국혁신당의 명부를 봤는데 거기가 더 민주당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표가 갔던 거예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비례명부를 나눠 갖는 이런 형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큰 틀에서 그 이념적인 지향성의 측면에서 민주당과 차별화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물론 개별적인 그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을 보면 뭐 역량이 있으신 분들, 뭐 훌륭하게 국회의원으로 잘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당으로서 이 차별화하는 것은 지금 워낙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지율도 최근 갤럽 조사 보면 2%대로 지금 내려와 앉아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기초의원 선거도 좀 선전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여권의 초강세 지역에서 약간 후순위로 당선되는 그런 당선자들, 기초의원들 중에서요. 뭐 그런 사람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뭐 단체장이라거나 뭐 이런 영역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뭐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지방 선거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고 그렇겠죠. 특히 민생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가 이런 판단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는 거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여당의 악재인 거죠. 예, 여당의 악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공급 확대로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잡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지금 자산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투자해라 이런 방식으로서는 저는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잘 잡지 못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내년 상반기나 이럴 때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잘 한다면 대응을 잘 한다면 지금 현재의 그 결국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 어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시간 많이 남았고 변수 너무 많고 그 중에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민주당이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우세를 점치고 많은 지역구에서 우후죽순 나 출마할 거야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고 인사검증 실패하고 뭐 인맥 관계나 혹은 비리 문제 터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좀 여당으로서 또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는 여당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검증도 잘하고 또 지역 내에서 지역 현안과 이슈들에 집중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당이 우세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기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저도 이제 민주당이 좀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 충청권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조금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동조한다라는 이미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서 있었던 대구 집회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뭐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조금이라도 이제 자리를 얻기 위해선 이제 내란 동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 내란 정당 옹호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미리 보는 추석, 충청의 민심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시각각은 추석 전날인 다음 주 일요일은 추석 특별 편성으로 한 주 쉬어가고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아침에는 토론 없는 사회, 토론을 말하다라는 특집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리 추석 인사 올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